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 및 판례 프린트 받으셨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또 법무부에 한 번 더 전화해 보니까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는 아직까지 이게 공포는 안 됐더라고요. 다음 주 올 때까지는 이게 확정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그래서 프린트에 5월 며칠이라고 날짜 안 적혀 있잖아요. 0일이라고 돼 있죠.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5월 10일 전까지는 확실히 이렇게 시행될 것이다 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미리 공포 안 되는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옛날 거 잊어먹어야 되니까. 서울이 옛날 거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1억 1천만 원이었죠. 나누기 3을 한다고 했어요. 3을 하니까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익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익에 전환하는 보를 받는 게 정용화가 아니라 CN블루가 아니라 세용화라고 했습니다. 세종용인 화성. 세종용인 화성이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김포. 김포가 지금 집값이 10억 한대요. 10억. 제 친구도 김포 사는데 인천에 비싸다고 집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강신도시 이거 50평짜리 3억 할인 분양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옛날에 분양 안 되니까 3억씩 할인했다고 분양가에서 지금 12억밖에 안 한다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8억밖에 못 벌었다면서 너는 강의해가지고 얼마나 버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벼락거지. 그래서 제가 벼락거지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김포가 올라가는데 또 김포가 지금 내려가고 있대. 지금 왜? 김부선 때문에. 참 이게 자극적으로 이거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부선, 김포, 부천까지밖에 GTX가 안 간다고 지금 한양까지 가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김부선 때문에 그렇대요. 김부선, 탤런트 김부선 아니고 김포 부천선이라고요? 지금 인터넷에 김부선 치보면 나와요. 이게 김부선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해서 아마 또 이게 강남, 한양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그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김포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시켰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지금 뭐 이거 원래 김포가 여기에 해당됐었죠. 김포가 올라갔고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거 안산,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용인, 김포 이런 게 있었는데 용인도 여기 올라가 버렸고 이제 뭐가 더 추가됐냐면 평택하고 이천. 평택, 이천이 먼저 돼 있네. 이천, 평택. 이천하고 평택이 추가됐습니다. 평택은 그 지제역 SRT 지제역이 있는데 그게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어요. 그 평택이 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미분양됐어요.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마이너스 P가 있었다고 평택에. 입주하고 나니까 입주자들이 담합해가지고 그냥 집값 이 분양가 3억도 안 하는데 6억 넘게 여기도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게 됐고요. 이천은 집값 올라갔다고 뉴스에 나온 거는 못 봤죠. 그 제가 이천 내에서 물어보니까 거의 안 올랐고요.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이천에. 그 SK 하이닉스 앞에 있는 아파트가 좀 올랐대요. 어쨌든 이천도 이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변경됐다고요. 이게 옛날에 6천만 원이었죠. 그 옛날에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했어요. 절상. 옛날에 이게 1억인데 3,400이었거든요. 1억 나누기 3을 하면 3,333만 3,333원이잖아요. 뒤에 걸 올려가지고 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절하를 했어요. 절상이 아니라. 이건 얼마냐? 4,333만 3,333원인데 4,300만 원까지 잘랐다고 100만 원 단위로. 그 밑에 거는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바뀐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단, 시행한 날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고요. 부칙에 보면, 그 다음에 소액보정보호에 관한 적용례인데,
제10조 1항 및 제11조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건조당 설정이 옛날에 돼 있으면 그 설정할 당시 최우선 면제금을 배당받는다고요. 오늘 지금 건조당 설정해도 이렇게 될 줄 아직 모르잖아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럼 지금 오늘 건조당 설정하고 융자를 받으면 그 주택 임차에는 최우선 면제 서울인 경우 1억 1천만 원에 1억 천에 나누기 3하면 얼마죠? 3,700밖에 못 받죠? 시행일 전 담보물권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판례인데 2021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이제 양자간 맹신탁, 이자간 맹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옛날에는 판례가 다 성립한다고 했다가 올해 바뀌었다고요. 횡령죄가 아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뭐 남의 이름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제 횡령죄가 아니니까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요. 등기 명인이 팔아먹어도 끝이라고요. 횡령죄는 구속됩니다. 횡령이나 절도죄 이런 거는. 근데 실명법 위반해봐야 구속 안 되고 벌금만 받는다고요. 결론은 이제 맹신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자간 맹신탁 또는 양자간 맹신탁, 그 다음에 등기 맹신탁 또는 삼자간 맹신탁, 똑같은 말입니다. 계약 맹신탁, 위임형 맹신탁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이야기, 징역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의로 누가 등기를 넘겨주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줬다가 바로 팔아먹어버리면 되겠죠. 등기되는 순간 팔아먹으면 끝이에요. 돌려받기 쉽지 않아요.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올해 변경된 판례입니다. 이 판결문을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판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청구한 날부터인데 시험에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지급해야 한다. 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지급해야 한다. X라고요. 청구한 날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도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게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시효 취득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 땅에다 묘를 설치해놓고 땅 팔 때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 생기죠? 세 가지 모두 다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고요? 지료는 연 단위 1년에 한 번 지급하잖아요. 지료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료 2번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분묘기지권도 민법에서 시험에 잘 나오잖아. 판결 전후를 합해서 지료 안 주니까 지료 달라고 소송했다. 소송 전에 1년 지나갔어요. 벌써 소송하는 사이 1년 걸리잖아요. 지료 지급하라고 5% 지급하라고 판결 나왔어요. 판결 나오고 나서 또 1년간 연체했어. 그럼 판결 전후 합하면 2년간 연체했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민법 시험에 그런 거 잘 나오는 것 같던데요. 판결 전후 합해서 2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땅 주인이 바뀌었으면 바뀐 주인한테 2년간 지료를 연체해야 되죠. 주인이 바뀐 경우는 안 바뀌었으면 판결 전후 합해서 2년.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 그 재판관 13명 중에서 3명은 이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계속 분묘기지권은 무상지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다수결은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 청구한 날로부터.
분묘가 설치한 날로부터가 아니고요. 또 분묘규직권 취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것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보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다. 호선이라는 말은 위원들 상호간에 위원들끼리 위원장 뽑는 게 호선이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뽑잖아요. 그게 호선이다. 상호간에 선출한다. 교황 누가 뽑아요?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콘클라베에서 뽑죠. 80세 안 된 추기경들 모여가지고 바티칸에 모여가지고 뽑는 거죠. 바티칸 시티라는 별도의 국가가 있죠. 로마에 이탈리아하고 별도의 국가더라고요. 바티칸 시티라고 나라가 따로 있더라고요. 로마 안에.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은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전부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인데 단 19명 중에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보면 56번에 맨 마지막에 3분의 1에 두 개가 있잖아요. 2번 동그라미 2번 56번에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죠. 10명. 이 10명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민주주의에서 100% 동의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반대하는 사람 한 명은 있어요. 그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만약 10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10명 다 출석해가지고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실제 임명할 때는 홀수로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때 9명 이상 15명 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10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둘은 똑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이 하나 달라요. 즉 권리금을 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근데 이거는 5명 이상 30명 이하 30명 밑줄 치시고요. 30명도 논리적으로 보면 부적합하다고요. 짝수니까. 어쨌든 부적합하지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30명, 10명 이걸 좀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 임명 위촉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죠. 위원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하고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했는데 공단 이사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고 LH공사는 LH공사 사장이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위원은. 그 밑에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단 이사장만 적어놨잖아요. 법률구조공단인 경우는 공단 이사장, LH공사면 공사 사장이, 한국부동산원이면 부동산원 원장이 임명 위촉한다고요. 위원은. 자, 그 다음에 임기입니다. 임기. 임기인데 다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만 3년이죠. 임기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도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두 개만 연임 제한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만 연임 제한이 없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한 차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죠. 중임할 수 없다. 우리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 나오는 것도 불가능해. 한 번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지자체장들은 한 번 했다가 쉬었다 다시 나와도 되잖아요. 통보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보면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보면 동그라미 3번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된 건데요.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옛날에 7일이었습니다. 이게 14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로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뒤에 그 밑에 위원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위원회 지금 6개입니다. 총.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안 적어놨지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다고 했죠? 조정사항만 다를 뿐이라고요. 권리금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